저는 사실 평생을 정보통신부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에 정보사회진흥원장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관련되는 정책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우선 198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전화 적체 문제가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전화 한 대 신청하는데 1년 6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강남에서 전화를 한 대 살라 그러면 변두리 집 한 채 값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사무관 시절부터 전자교환기를 담당해서 TDX 국산 전자교환기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84년에 과장으로 진급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맡아서 일을 하게 됐죠.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음성 위주의 기본 통신은 다 충족이 됐다. 이제 컴퓨터 통신 시대가 됐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이 컴퓨터 통신에 대한 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패켓통신망, 그래서 PSDN을 이제 한편으로 적극 구축하면서 데이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산망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확충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199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의 엘 고어 부통령이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미국 정부의 정부 정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때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20년이 되는 장기간의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그런 시절이 이제 9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00년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시작했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결실을 맺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년 연속 유엔이 평가하는 세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 이제 이 네트워크에다가 방송 부분까지 같이 보낼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런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BCN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첫째는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좋은 전자교환기를 제때 잘 개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에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 고군분투했던 우리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개발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손쉽게 외국 기종을 들여서 국내에서 조립해서 생산하면
이익도 더 많이 남는데 그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우리 산업체들에게도 역시 공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좋은 교환기를 개발해도 쓰는 사람이 사주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일일 텐데, 사실은 외국제 교환기에 비해서 초창기 우리 TDX는 그렇게 성능이 월등하지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이 적극적으로 그걸 사서 쓰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발을 해 나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구진과 기업체 그리고 사업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한 몸이 돼서 개발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성공 요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분들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 지도자의 지도력이다, 이런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전자기환기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 키스트의 부설로 전기통신연구소가 생기면서부터 전자기환기 개발이 시작됐는데, 82년에 우리가 TDX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까지 겨우 투입된 예산이 6억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도 몇십 명 안 되고 예산도 충분히 지원이 안 되니까 겨우 개발된 것이 100회선, 200회선 이 정도밖에 연구 진척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우리 기술만으로 전자교환기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약관 40세의 오명 박사가 최신부 차관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오명 박사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으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세 가지 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전자교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시자마자 전자통신연구소에다가 연구개발비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자교환기를 개발하는데 얼마면 되겠느냐, 계획서를 내라.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5년에 240억이에요.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의 연구 과제는 국책 과제를 포함해서 모든 그 나라 전체의 연구 과제 중에서 10억이 넘는 연구 과제가 없어요. 단군 이래 최대 단일 과제가 240억짜리 TDX 과제예요. 그러면서 1981년 말에 그 계획을 최신부 계획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6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계획이 연구개발비가 한 6, 7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40억을 어디서 만들어가요? 오명 박사가 생각해 두었던 게 있었어요. 오명 박사가 전기통신기본법을 고쳐라, 이게.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 10조와 12조를 고쳐가지고 한국통신이 국가가 지정하는 연구개발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국통신한테 매년 3%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신부가 연구개발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가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 그러면 그건 과기처하고 얘기해라. 그렇지 예산 안 주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놓은 게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을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을 만들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돈만 있다고 연구개발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전자통신연구원에다가 TDX 개발단을 꾸려줘요. 그래서 그 개발단에서 TDX 연구 개발에 관한 것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임자로 양승택 박사를 삼성에 있는 양반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리고 개발단장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매자인 한국통신에다가 부사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서정욱 박사를 전자교환기 사업관리단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앞으로 살 전자교환기에 대한 구매 규격을 책임져라. 그러면 그 구매 규격대로 개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매 규격을 서정욱 박사가 책임지고 만들고 그리고 그 구매 규격대로 연구 개발이 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KT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자교환기보다 우수한 외국 교환기 그거 들여오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 KT의 기술 담당 순회진들이 TDX 구매를 굉장히 반대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 책임을 서정욱 박사가 대신 다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KT를 통해서 구매 보장이라는 카드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오명 박사가 한 1, 2년 장차관 하다가 갔으면 다음 장차관이 더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명 차관이 최신부 차관을 6년 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관으로 승진해서 1년 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8년을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KT한테 강력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전자기용기 개발은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KT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인사권자 앞에 어떻게 계속 반대합니까? 이런 지도자의 지도력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의 전자교환기 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명 박사를 우리나라 IT 산업의 파더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YS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신부 장관에 차관을 하던 윤동윤 차관이 장관으로 발탁이 딱 되셨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통신정책국의 총괄과장, 통신기획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장관이 부르더니 내가 새로 장관이 되었으니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한두 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책 과제를 만들어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엘고 부통령이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를 주창하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신사회 간접 자원 개발 계획 그래서 똑같은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마침 전길남 박사가 카이스트의 전길남 박사가 와가지고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에부터 나한테 그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전길남 박사를 불러가지고 야 이걸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전길남 박사는 뭐 생각이 확고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윤동윤 장관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우리도 내셔널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해보자. 그랬더니 윤동윤 장관이 좋다. 그러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안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애틀에 있는 박사, KT에 있는 박사, 또 전길남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을 타스크포스로 만들어가지고 매주 모이면서 20년짜리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로 하자. 그랬더니 윤동윤 장관이 그건 안 된다.
한국말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윤동준 장관이 지어준 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획이 기간이 20년이 걸리는 계획인데 예산이 45조가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럼 세계 1등이 됐느냐? 그것은 아마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도자들 잘 만난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년짜리에 45조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면은 정권의 지원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세 개 정권에서 같이 연이어서 추진됐어요. YS 정권부터 시작해서 DJ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이게 2005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 개 정권이 다 인볼브가 됐는데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도 정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풀 서포트를 해줬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보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풀 서포트를 해줬고 그래서 이게 11년 동안 정권적인 차원에서 풀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정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정부의 지도력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ADSL이라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재빨리 아주 초기에 잘 선택을 해서 그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초고속망을 구축한 원인일 겁니다. 그 1등 공신이 하나로통신의 신윤식 사장이에요. 하나로통신은 그때로서는 시내전화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시내전화 사업을 KT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승부수를 던진 게 ADSL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가입자 구축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이얼업 모뎀을 이용해 가지고 2400, 4800, 19600 bps 이러면서 전화 요금을 그게 3분의 얼마씩 다 또박또박 냈잖아요.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면은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애들이 전화 요금이 1년에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로통신 사장이 45,000원 ADSL 2Mbps, 10Mbps 45,000원 하고 그냥 플랫 요금을 탁 때려버리니까 그냥 이 학부모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그냥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로통신이 이걸 그냥 전격적으로 채택해서 붐을 일으키니까 KT도 할 수 없이 6개월 후에 그걸 따라오더라고요. 막 그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다가 메가bps짜리 초고속 인터넷을 공짜로 깔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유엔이 우리나라를 4년 연속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로 평가를 받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죠. 2005년에는 이제 제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부임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이 막 마무리되던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그 후속 단계를 밟아야 할 차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과 데이터, 초고속 인터넷 여기까지는 우리 망에서 훌륭하게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기술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통방 기술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통신과 방송 기술이 융합돼 가는 그런 추세가 해외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신과 방송을 한 네트워크에서 함께 융합해서 보내줄 수 있는 네트워크, 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단장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해보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BCN망입니다.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 광대역 방송통신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통신방송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망을 해보자. 그래서 마침 그거를 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 일에 대한 실행 전체는 우리 정보사회진흥원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BCN망이 완성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IPTV가 통신망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통신망으로 발전을 했죠. 굉장히 우리 정보사회진흥원이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